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요. 그럼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2강입니다. 2강에서는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정체성을 밝혀보는 거죠. 그것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공간성과 위치성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하는 겁니다. 자, 법률적 개념에는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 즉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것과 토지와는 독립된 것으로 나누어서 보는 거고요. 그리고 광의의 부동산에는 이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부동산으로 준해서 봐줄 수 있는, 즉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물건을 포함해서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고, 경제적 개념은 이제 보면 경제 같죠?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런 것 등을 경제적 개념, 즉 부동산을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로서의 부동산, 접근성에 의해서 위치의 양부를 판정하고 그 위치의 양부, 접근성은 용도별로 다릅니다. 기준이 주상공업용마다. 그리고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을 보는데 일단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쳐서 3차원 입체 공간이다.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이 공간성이고요. 그 중에 공증권 중에는 공적 공증권, 사적 공증권으로 나뉘어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 지표권이나 지하권이 있다. 지하권에서 미찰 광물은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지하수는 될 수 있지만 이런 정도를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복합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죠. 이 부분도. 자, 먼저 법률적 개념을 보게 되면 협의의 부동산 하게 되면 이게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는 뜻이겠죠. 협의하면 이것은 민법 99조 1항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누는데 그러면 부동산은 무엇이냐? 토지 부동산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냐면 토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률적 개념이에요.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죠? 요거. 그러면 토지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토지는 지금 이제 이게 물건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구분되고 가령 필지다, 획지다. 필지라고 하면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갑의 땅이다 이렇게, 그리고 토지 대장에 등재된 일정 범위의 객체들을 토지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토지는요 어디까지가 토지인가? 이렇게 있고 여기 바다가 있어요. 그럼 이 밑에도 땅인데 이것도 토지일까? 그렇지 않아요. 토지의 경계는 최고 만조시를 기준으로, 이게 밀물 다 끝까지 왔을 때 여기서부터 토지입니다. 그죠? 기준으로 해변과의 경계까지를 토지로 간주하니까 최고 만조시까지만 들어왔을 때 여기 썰물 빠져나가지고 여기는 토지가 아니겠죠. 최고 만조시를 기준으로 그 이상을 토지로 본다. 간주하는 거고. 그러면 토지의 개수는 어떻게 세는가라고 하면 등기부에 따라 1필지를 1개로 취급한다. 물건의 개수가 분필은 요게 1개예요. 사람도 1명, 2명 이렇게 보는 것처럼 토지도 개수는 하나의 필지를, 이거는 필지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하나로 취급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자 이렇게 표제부에 등기돼 있죠. 지번하고 이렇게 지목, 면적 이렇게 해서 돼 있죠. 그래서 토지는 어렵지 않아요. 토지는 그냥 어떤 기준에 의하는가, 필지가 물건의 단위고 최고 만주시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 토지구나, 그거 부동산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문제는 그 정착물이 누구냐 이거죠. 이게 어렵고 시험에 최근에 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간혹 나오다가 최근에는
좀 빈도가 살짝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는 토지라고 그랬죠.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이것도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물을 정의해 보면 정착물은 정은 이거죠. 고정되어서 붙어 있다. 갑자기 착자가 생각이 안 나네. 그죠? 그러니까 토지에 고정되어서 붙어 있는 물건. 이걸 정착물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물리적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고정되어서 붙어 있는 이것이 정착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된 물건이 정착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서 물리적 측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측면이냐라는 거죠. 이 나무가 어떻습니까? 이 나무를 보면 어떻습니까? 붙어 있으니까 토지에 정착해서 붙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잘라버리면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잘리지 않는다고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 이따 이런 이유가 더 나오겠지만, 그래서 인정되는 물건을 정착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정착물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다 썼지만 이 정착물을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면,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과 토지와는 독립된 것으로 보는 정착물이 있어요. 자,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은, 그러니까 물건을 구분할 때 토지와 별개로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수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기 저절로 자라나고 있는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 중에 대표적인 게 진달래 이런 거 있죠. 진달래, 개나리 뭐 이런 거, 이런 것 등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정착물이지만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로 보는 거니까 물건이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는 것은 매매 시 매수자 거예요. 매수자에게 양도가 되겠죠. 토지의 일부니까. 토지를 매매했을 때 별개가 아니라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잘라가면 안 돼요. 이거 진달래 다 뽑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돌담. 여기 돌담 이사 갈 때 담 이거 돌 비싸다고 뽀개가지고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제방이나 교량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즉 토지를 매매했다면 매수자에게 넘어가는 그러한 것으로 간주되는 정착물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인데, 그렇죠?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니까 토지에 부착되어서 이지만 별개의 물건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독립된 것은 무슨 의미냐? 이것은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것. 자, 여기 이제 공시수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시 후에 준부동산을 할 때도 나오겠지만, 잠시 후 바로 보시겠지만, 자,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공시라는 것은 공공에 알린다, 보여준다, 내 것이라는 것. 그 공시수단이 동사는 점유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등기예요. 등기. 기록해서 올려놓는다. 보여주는 거죠. 말 그대로 내 이름 써놓는 거예요. 교복에 이름 써놓으면 등기한 거죠. 쉽게 말하면. 부동산도 토지 등도 이거를 공시수단이 등기겠죠. 등기. 내 거라고 알려야 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보게 되면 당연히 건물은 건물 등기하죠. 등기부등본을 보면, 잠깐 등기부등본을 보셨지만 여기는 표제부에 여기 토지의 표시였죠. 근데 건물은 여기 안 붙여드렸지만 건물 따로 있어요. 이거 따로 등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별개로 따로따로 등기를 했다는 것은, 이렇게 등기 따로 했다는 것은 갑의 것이고 갑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물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옷도 제 거고 안경도 제 거예요. 그러나 동산이니까 공시를 안 해도 제가 점유했기 때문에 제 거라고 알리는 거지만, 부동산 이렇게 등기를 해서 자기 것이라고 알려야 하겠죠.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등기라는 공시수단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한다. 누구 것이든 상관없이 독립된 하나의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런데
관수법상 이렇게 공시수단으로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인방법입니다. 이 명인방법은 한자를 풀이해 보면 이름을 새기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게 명인방법이에요. 여기 나무 여기 이렇게 딱 이게 쳐놔서 둘러놨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주인백 이렇게 만지지 마시오 뭐 했다든지 이런 것은 명인방법의 수목이에요. 누군가가 관리했다는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관수법상 공시수단으로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토지 주인과는 별도의 것으로 토지와는 이게 갑의 것이고 이 나무가 갑이 관리했든 을이 관리했든 만약에 을이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을의 것이에요. 예, 독립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남의 땅에 막 심어도 되냐? 그건 아니죠. 소유권은 인정해주지만 여기에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죠. 사용료를 낸다든지 뭐 하여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명인방법의 수목뿐만 아니라 미분리과실. 이게 미분리과실인데 지금 여기 이게 사과인가요? 뭐 복숭아인가요? 여기 종이로 쌌죠. 이게 명인방법입니다. 누군가 관리를 한 거죠. 그래서 갑의 땅에 을이 관리했다는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근데 다 익었는데 와가지고 땅 주인이 내 거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된 것으로 봐준다는 뜻입니다. 예, 이것도 명인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별개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갑이 주장할 수는 없고 을한테 돈 내놔 내 땅에서 길러간 거 그동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보면 농작물도 그런 것에 속한다라는 거죠. 배면 수확하면 동산이 되지만 수확하기 이게 여기는 벌써 동산이 됐지만 얘네들 붙어 있는 애들은 농작물도 즉 1년생 초본식물에 한해서 아까 단연생 식물은 토지 일부였죠. 이거는 경작 목적 작물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경작 목적 작물이 농작물이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독립된 것으로 인정해 준다. 이 뜻도 얘와 같아요. 자, 여기 갑의 땅인데 을이 여기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게 성숙한 농작물입니다.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런데 여기 벼가 막 자라나고 있어요. 주인이 왔다 갔다 하다 가만히 있다가 수확할 때 되니까 내 거야 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별개의 물건이다. 일부인 것이 아니라 별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을은 을의 소유권을 인정받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어떻습니까? 을은 갑이 요구하는 사용료를 내야 되겠죠. 점용 사용료 뭐 이런 거를 내서 그게 벼값 이상이 가든 뭐가 좀 남든 간에 내야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만약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다 갑의 것이라고 해요. 가정합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매했어요. 토지를 매매해서 병에게 매매했어요. 그럼 이 벼도 줘야 되는가? 땅을 매매했을 때. 여러분 상식적인 생각으로 이 토지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1년생 초본식물이고 이미 다 수확할 때가 됐는데 아까 단연생 식물이나 이런 거는 다 가져가면 안 됐지만 이거는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갑이 수확해버리고 땅만 줘도 되는 거예요.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의 공시수단이 등기인데 그래서 건물은 등기하니까 공시수단을 갖는다는 것은 토지로부터 별개의 물건이라는 뜻이고 그러나 관습법상 이렇게 명인방법에 공시수단으로 인정해주는 수목이나 미분리과실도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농작물도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금방 수확할 건데 1년생 초본식물에 한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법률적 개념이었다면 민법에서 보고 있는 토지와 그 정착물이었다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기로 하죠.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25회니까 바로 최근이에요. 토지와 독립된 지난 시험이 26회였죠. 2015년이 올해 2016년은 27회 시험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을 하게 되면 건물 독립되어 있고 등기가 됐어요. 임목. 그럼 등기됐으면 독립된 겁니다. 국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28개 지목 중에 하나인데 그냥 도랑이다. 도랑에다가 한번 콘크리트 칠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독립될 리가 없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명인방법 공시수단으로 인정해준 수목이에요.
독립된 거고요. 권한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의해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도 여러분 아까 독립된 것이었다라고 봤죠. 그러니까 결국 3번 국어가 답이다. 이거는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로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요, 이제 부착물의 구분 기준에서 간혹 지문 속에 들어가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 부착물이라고 했을 때는 이걸 이제 여기 우리 민법에서는 이 정착물을 토지 및 그 정착물 하니까 토지의 정착물을 의미하는데, 얘를 정착물의 구분 기준에서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 양반들은 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옛날 과거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그래서 부착물 이렇게 하고 영어로 픽스처 이렇게 써준 적도 있죠. 이걸 뭐 건물에 굳이 정착물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해가 가실까요? 이게 올바른 용어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아까처럼 토지에 붙어 있는 정착물이 아니라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들, 설비 등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 등이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구분 시릭이 있어요. 자, 이거 건물에 붙어 있는 가령 지금 이 칠판이라든지 달력이라든지 블라인더, 커튼이라든지 뭐 많겠죠. 이런 것 등은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구분 기준에 따라서 이사 갈 때 떼갈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될 수 있어요. 자, 그 구분 기준이 첫 번째, 물리적 훼손 없이 분리 가능하더라도 중요한 건 부동산의 효용이나 기능이 감소된다면, 즉 효용이나 기능을 감소시키는 부착물이라면 떼가면 안 돼요. 건물의 전기 배선, 이게 전기 배선인데 이걸 다 걷어가 보세요. 물론 이 전기 배선 떼내도 건물에 금 안 가요. 수도 배관, 수도꼭지 이런 거 떼나가도 건물에 훼손은 없지만 전기가 안 들어오고 수돗물이 안 나오는 건 떼가면 안 되겠죠. 이거는 부동산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부동산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효용이나 기능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면 떼가도 되겠죠. 달력이라든지 커튼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은. 이것도 마치 샹드리에라고 하는 건데 이 등똑 떼가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구분 시릭이 있어서 부착물의 구분 기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창문에 있는 블라인더인데, 블라인더. 이거는 이제 이거를 임대인이 설치했느냐 임차인이 설치했느냐 이거예요. 임차인이 설치했으면 당연히 떼갈 수 있죠. 이용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이 설치하면 부동산 가치를 높였다 그럼 임대료 더 받았잖아요. 임대료가 높아졌죠. 근데 똑 떼가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내가 설치했으니까 가져간다 하면 안 되고 임대차 기간 동에 못 떼가는 거예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설치했으면 떼갈 수 있는 동산이지만 임대인이 설치했다면 이것은 떼가면 안 된다.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착된 물건의 성격과 부착한 사람의 의도. 즉 특정 용도에 맞게 설치한 것이나 특정 용도에 맞게 말이죠. 여기 이제 현관문 여기 문이 좀 아주 특별한 문이에요. 여기에 맞게 이렇게 설치했으면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닫고 닫는 이걸 뭐 떼갈리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이거는요, 판사가 분쟁이 생겼을 때 판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매매계약서상은 없지만 이거 상식적으로 누가 떼어가리라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도가 특정 용도에 맞게 설치된 거니까 떼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방범창 같은 경우는 항구적으로 부착할 의도가 있었던 건데 이거 이사 갈 때 뜯어가면 원상 회복시켜야 되겠죠. 이런 건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외울 것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간혹 지문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고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17회였는데요. 자, 1번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 손실이 없다. 그러면 떼갈 수 있어요. 동산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자, 2번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단연생 식물 등은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 틀렸죠. 부동산 정착물이죠. 나무, 단연생. 이거는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이었고요.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이기 때문에 별도의 부동산 중개 대상물이 되진 않아요. 그렇죠? 함께 매매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요 부분이 틀렸어요.
정착물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 민법에서 좀 더 배우시면 될 것 같은데 주물 종물이라는 것은 가령 정착물, 자 주유소, 주유기 이게 다 토지의 정착물들인데 합의에 따라 혹은 쓰임새에 따라 주유소 팔면서 주유기 같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를 보게 되면 이거 실제 사례에서 주유소를 판매했는데 주유기를 다 떼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거죠. 그 쓰임새를 보게 되면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정착물에 대한 정의는 이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인정된다. 5번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해서 틀린 것은 2번. 그렇죠? 이렇게 섞여서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률적 정착물에 관해서 이제 나온 거죠. 자, 근데 부착물 구분 기준 해가지고 이건 이제 참고적으로만 보세요. 이건 진짜 참고적으로. 왜냐하면 이건 서구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미 법에서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나왔었고 이거는 14회 이후에는 잘 안 나오니까 그럼 크게 개의치 마시고요. 14회 한번 나왔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항구적 계량물은 정착물의 유사 개념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자, 토지의 정착물이 토지와 일체를 이루어 부동산 서구법의 특성이다. 그러니까 영미법 같은 데서는 가령 이게 독립된 게 없어요. 다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우리나라는 별도의 물건이지만 이거 같아요. 하나예요. 일체로 이루어서 그냥 거래되는 거. 토지에 붙어 있는 거. 이러다 보니까 얘를 동산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경작 목적 작물은 부동산이었죠. 동산으로 본다면 사실 이걸 매매할 때 아니 땅만 녹수 다 익었는데 이것까지 넘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동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경작물은 서구법 하에서는 정착하고 있지만 토지의 일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동산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 주려면. 왜냐하면 독립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착물은 우리 개념하고 거의 비슷해요. 주택, 상가하고 울타리 등 부가치를 더한 토지의 영구적 계량물을 말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14회 때 나왔던 게 있는데 좀 약간 미스 출제가 돼 있고 이것이 이제 서구의 개념의 민법을 보고 낸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참고로만 보시자. 헷갈린다면 패스해도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만 이제 서구에서는 영미법에서는 경작 목적 작물, 농작물 등을 동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걸 한번 참고적으로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법률적 개념이 할 게 많아요. 자, 광해 부동산 하게 되면 이제 협의의 부동산에 광이니까 뭐가 더 있다는 뜻인데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준부동산, 즉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의지해 주는 것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즉 토지와 그 정착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으로 의지해 주는 것이 있다. 그 이유가 바로 민법 186조에 있어요. 즉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부동산은 공시수단은 등기입니다. 동산은 점이고.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이 아닌데도 부동산의 공시수단을 요하는 물건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는 권리고요. 동산에는 질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부동산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원래 부동산의 공시 방법인 즉 토지와 그 정착물이 아닌데도 부동산의 공시 방법인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물건이 있다면 부동산으로 준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래 동산인 것 중에서는 20톤 이상의 선박 등기하게 돼 있고 자동차 등록하죠. 항공기, 그다음에 건설기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동산인데도 등록을 요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부동산에 관련 법규가 적용되기 때문에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채재산권은 형체가 없는 재산권, 광업권이에요.
토속 채취 허가권이 권리죠. 권리. 이것도 등기한단 말이에요. 실체가 없는데 얘가 아닌데 등기? 그럼 너는 부동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광업법에서. 또 어업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운대 앞에 여기서 뭐 미역을 재배하고 어장이에요. 어장. 여기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죠. 이런 권리도 사실은 얘가 아닌데 등기나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봐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산과 무채재산권을 모두 포함됐다면 공장재단 혹은 광업재단이에요. 그래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등기입니다. 공장재단 등기 기록에는 자 동산인 기계설비, 부동산인 토지, 공장 혹은 무채재산권인 뭐 공업소유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묶어가지고 하나 묶어서 등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으로 봐준다. 그리고 저당권 잡히는 거죠. 그리고 임목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다. 얘도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준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복합부동산과 복합개념은 다른데 복합부동산이라는 용어는 자 가만 보세요. 토지와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요만큼을 소유하고 있고 이 토지는 이제 뭡니까? 이거는 구분 소유권이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 이 토지는 대지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별개의 물건인데 거래를 할 때 이것을 일체로 거래해요. 일체로 거래되죠. 토지 대지권 얼마입니다. 건물 얼마입니다 해서 거래하지 않아요. 사실 물건은 두 개라면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우유하고 빵을 샀다. 그럼 우유 따로 찍고 빵을 따로 찍어서 얼마입니다. 물건이 다르니까. 이렇게 계산하듯이 물건이 다르니까 독립된 물건이니까 토지와 건물을 따로 계산해서 더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체로 거래되네 이거. 아 법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돼? 에이 복합부동산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가령 이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에서 예를 들면 여러 필지가 물건은 여러 개인데요. 한 획지로 이용되는 겁니다. 이거 나누어서 평가가 잘 안 돼요. 하나로 보고 그냥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는 이제 이걸 읽어보시면 되겠죠. 여기 뭐 마찬가지예요. 토지와 건물이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물건이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에요. 원래 별개의 물건이지만 분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그냥 하나로 보는 게. 그죠? 건물의 독립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복합부동산이라고 부르자. 그런데 복합 개념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지만 종합식 접근 방법처럼 부동산을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으로 통합해서 시스템적으로 이해하는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복합이 들어가지만 다른 거다. 자, 부동산 소유권은 사실 여러 권리들의 묶음이다.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권리가 다 들어있다. 다양한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즉 부동산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점유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고 내가 개발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은 여러 권리의 묶음이다. 그런데 파인애플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파인애플은 쪼개 팔잖아요. 그럼 소유권을 통째로 넘기지 않고 일부만 분리해서 팔 수가 있어요.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가령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이 있는데 잠시 후 공간성에서 보겠지만 이것은 토지로부터 공간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만 팔아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처럼 일정한 권리가 있는 쪼개서 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파인애플 기법이라고도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와 관련된 문제 부동산의 개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효과를 갖고 2번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준부동산이죠. 3번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이 아니었죠. 동산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의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됐다. 권리의 일부도 소유권의 일부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 파인애플 기법 생각하고 낸 거겠죠. 3번이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으로 왔어요. 이제 법률 따지는 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의 정체성을 밝혀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경제적 측면 가만히 보면 자산이라고 했을 때는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고 금융자산과 결합되기도 해서 이건 이제 5편에서 리츠라는 거 뭐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 증권화라든지 이거는 쉽죠. 투자의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건데. 근데 이제 회계학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건 참고적으로 회계에서 자산의 종류를 보면 자산은 뭐 이런 여러 자산이 있지만 비유동자산, 즉 1년 이상이 걸린다 현금화에 이걸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이 있어요. 유형고정자산이라고도 하고 투자자산 중에는 투자 부동산 여기 있죠.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건 투자자산이에요. 그냥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샀다. 투자 목적으로 그럼 자산이 되는 겁니다. 투자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나 건물 등 이거 생산 목적에 사용하는 이런 토지나 건물들은 유형자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투자자산 혹은 유형자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 개념이 자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개. 유형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이렇게 나누어서 부동산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자, 자본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자본주의 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미천이다. 이 자본에는 우리 기초인문에서 수요 공급 이론을 할 때 화폐 자본도 있고 실물 자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최종 상품을 만들어내서 상품이라고요. 제품이라고 하지 않고 정확한 이윤 창출을 잠시 후에 나오지만 창출을 목적으로 만드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실물 자본 예를 들면 자 공장도 필요하고 그죠? 기계 설비도 필요합니다. 기계 설비 이거를 이제 중간재 자본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재화용액 생산에 사용되는 실물이나 화폐, 실물이나 이런 걸 화폐를 자본재 혹은 자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최종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부동산, 즉 토지도 자본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토지도 마찬가지로 자, 이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지금 여기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 있는데 여기 땅을 개량했어요. 그때 돈이 들어갔어요. 이게 토지 자본이죠. 이거 토지 자본이에요. 토지 개량 등 토지에 투하되는 자본, 이게 토지 자본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서 집을 올렸어요. 그럼 얘는 이 토지는 이렇게 개발 가령 있죠. LH공사가 이렇게 택지를 개발해서 건설회사에 판매했어요. 그러면 건설회사는 이 택지를 개발된 택지를 사가지고 위에다 집을 올렸어요. 그럼 마치 이거는 자동차 회사가 기계 설비를 사는 것처럼 원자재, 이 원자재 사야 되죠. 이 자본재니까 원자재를 사는 것처럼 집을 짓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죠. 이런 택지, 이러한 택지도 중간재로서의 자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도 될 수가 있다라는 정도의 개념이고요. 생산 요소는 자, 생산 요소의 정의 자체는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를 생산 요소라고 하고 그 생산의 3요소를 토지, 노동,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토지가 생산 요소예요. 자, 과일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땅 위에다가 심지 않으면 기르기가 힘들죠. 공장을 세워도 땅 위에다가 공장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이렇게 생산을 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네 번째 소비재. 소비재는 이 한자로 보면 그냥 소멸할 것 같지만 그렇지만 소멸한다는 의미보다 정확한 정의는 욕망 충족을 위해서 교환하는 재화다 이렇게 정의해 보면 이런 거 소비재죠. 이거 마트 가면은 다 있어요. 편의점이나 마트. 그래서 토지가 어떻게 이런 것처럼 소비할 수 있는가? 욕망 충족을 위해서 휴양지 한번 갔다 왔어요. 2, 3일. 3일 동안 휴가 갔다 왔다. 휴양지에. 그렇죠? 안면도입니다, 여기. 자, 이렇게 공원 휴양지와 같은 유랑용 토지, 아파트와 같은 주택용지 이런 것 등도 소비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차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며칠 동안 사용하고 혹은 몇 년 동안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상품은 매매를 목적으로
자, 아까 자동차 생산하는 그림을 보셨지만 자급자족을 위해서 생산하는 것을 상품이라고 하지 않아요. 타인을 위해서,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매매를 목적으로. 왜 매매를 목적으로 하냐면 타인의 욕망을 충족시켜서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본주의 생산 구조는 상품 경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품의 가격은 어디서 매겨집니까? 라고 하면 시장에서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경제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시장 경제이자 상품 경제입니다. 그 시장에 대해서는 2편 수요 공급 이론에서 배우시게 되겠죠. 자, 그럼 토지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LH공사 들어가 보면은요, 토지 청약 시스템 요 사이트가 있어요. 매물 정보도 나오고, 그래서 매각 절차 해가지고 대금 납부까지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토지를 분양한다면, 개발된 택지를 분양한다면, LH공사가 이거를 생산했어요, 택지를. 그럼 그냥 공짜로 줍니까? 남겨서 팔죠. 이윤 창출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생산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도 상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자, 이 정도.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이렇게 단답식이에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17회 때인데 개념은 물리경제, 사회법, 제도적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해서 생산요소, 자산자본, 소비재까지는 보이시고 공장재단은 얘는 준부동산에 공장이라고 경제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건 준부동산과 관련이 돼 있고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동산의 공시수단을 따른다. 등기나 등록을 요한다. 얘 등기하잖아요. 소유권 보전 등기 이게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법률적 관점에서 준부동산으로 본다는 그런 개념이지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기술적 개념은 그렇게 어려운 게 되지 않아서 한 화면에 유형적 측면에서 봤을 때 부동산입니다. 설계, 그죠? 시공, 설비, 측량, 그죠? 집안, 건축 이런 분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례로 한 번씩 그림을 붙여본 거예요. 뭐 이런 외울 것도 없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공학적 혹은 기술적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자, 네 번째로는 부동산의 공간성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공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법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민법 212조에서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그래서 공중권, 지표면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하를 이용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권리를 합쳐서 우리는 3차원 입체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하에 미친다. 이게 부동산의 공간성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지표권이라는 것은 지표면을 경작하거나 타인의 방해 없이 내 거니까 지표수를 이용하거나 거기다가 뭐 건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구축하거나 그래서 사용수익 처분을 하거나 하는 것도 다 내 권리다 이거예요. 이게 지표권입니다. 그런데 공중권은 이 공중 공간을 이용하는 거죠. 이 그림상 이 위를 지표면으로부터 연속 건물을 짓는 것은 지표권이지만 이 공중 공간 허당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공중권이에요. 공간을 일정한 높이까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적 공중권과 공적 공중권으로 나뉘는데 사적 공중권은 개인의 효력이 미치는 공중권입니다. 갑의 효력 범위는 일정 공간까지만 미쳐요. 그래서 잠시 후 개발권 양도제, 공중획지, 공중임대차, 일조권, 조망권, 뭐 구분지상권 이런 것 등은 사적 공중권에 해당되는 권리이지만 공적 공중권은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비행기가 지나다니는 공간, 전파가 날아다니는 공간, 이거는 공익 목적의 공중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적 공중권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정도 하시면 되겠죠. 자, 공중권의 이전 혹은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은 약어로 TDR,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해가지고 이전 가능 개발권이다 이렇게 직역하기도 하고요. 자, 토지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간주한다 이겁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 자, 각 토지에 이미 정해진 개발 허용 한도 내에서 상부 미용 공간을 인근 토지로 이전시켜서 그 이전지의 개발 이용 한도에
합쳐서 시정킬 수 있는 권리.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자, 여기 문화재 보존지역이다 해가지고 개발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를 보존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정부에선 잘했다 하지만 그럼 여기 토지 소유자 갑은 열받죠. 왜 나는 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럼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아까워요. 돈도 없고. 그리고 그 옆은 바로 고밀도 개발지로 이용 가능해요. 그렇다면 이런 방법이 있겠다 이거죠. 여기 알았어. 네가 정상적이라 이만큼 개발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여기다 팔아라. 그러면 고밀도 개발 가능지에서는 자 여기 을은 자 여기까지 원래 규제를 해놓고 정부가 이 이상 올리는 것은 허가를 안 해주고 대신에 요거를 사면 사는 만큼 더 올려줄게 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고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겠죠. 그러면 자 개발권 양도라는 것은 자 토지 위에 상부 공간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양도했어요. 개발권의 이전입니다. 공중권리의 이전이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자 보상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민간 개발업자에게 하게 해준 거죠. 이걸 사게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부담 없이 우리 4편 토지정책에서는 이렇게 배우시는 거예요. 정부의 재정 부담 없이도 이렇게 보존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도입의 필요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만 그런 정도의 내용이 개발권 양도제. 자, 공중 획지라고 하는 것은 가령 여기가 도로인데요. 도로 위에 공중 공간에 대한 획지입니다. 이렇게. 대신 이게 입치죠. 입체니까 횡으로 자르고 종으로 잘라서 입체 공간이 나오는 거죠. 이 공간에 대해서 임대차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가 여러분께서 보신 게 여기가 전철역이고 여기가 백화점이고 그리고 여기는 도로고 통과도로를 통해서 전철역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가거나 쇼핑을 하거나 그럼 이 도로에 만약에 이게 시도로라면 가령 서울시 입장에서는 남의 땅 위에다가 공중공간을 침해한 거죠. 일정한 높이까지는 어떻습니까? 권리가 인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점용사용료를 받고 혹은 민간 땅이라면 임대차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공중에 대한 권리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자, 일조권 같은 경우도 공간 권리예요. 여기 소송을 이 그늘 때문에 빚을 못 받아요. 소송 내가지고 이거를 건축을 못하게 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조망권은 먼 곳을 벌어볼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것 막으면 또 소송 걸리고 막 그래요. 앞에 막았다고. 건물의 높이 제한이라든지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하권과 공중권에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민법에 나오는 개념. 오늘은 민법이 많이 나와요. 내일부터는 안 나옵니다. 자,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우리 사례에서는 지상의 공간입니다. 상하의 범위를 지금 정한 것이 점선이에요. 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여기는 고가도로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고가도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갑의 땅인데 자, 이 위에다 지니까 난 아무 상관없어 해가지고 도로공사에서 막 고가도로 지면 안 되고 요 밑에 딸기 짓다가 그늘져서 피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을 침해했잖아요. 정당한 범위 내에서. 그럼 이 입체 공간을 설정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를 줘야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남의 땅 공간에다가 이렇게 도로를 내더라도 보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고가도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공고가 신문에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전력에서 고압선을 이렇게 자꾸 만들면 그 밑에 땅들 있죠. 그럼 이거 뭐 공중공간에 고압선이 지나가는데요. 밀양 사건은 이거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안 좋으니까 건강에도. 어쨌든 이렇게 구분지상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하권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일정한 깊이까지의 지하 공간을 지하 구조물의 구축, 광물자원의 체결 등으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데 다만 이 광물자원, 미채굴 광물은 우리나라에서 해당되지 않는다. 이 정도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미채굴 광물은 여기 밑에 우리 땅 밑에 이거 다이아몬드, 야 엄청 비싸네 이거 비싼 거 있어도 소유권의 효력 범위가 미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광화권에서
광학권을 부여할 권능은 국가가 가지며 미채굴 광물은 광학권 없이는 채굴할 수 없다 하니까 이거 국가가 마음대로 갖는 거죠. 개인의 소유권의 효력 대상이 되지 않아요. 미채굴 광물은. 자, 그리고 한계심도라는 게 있는데 지하권 중에 하나, 참고적으로 보면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 밑에 지하철이 들어와요. 야, 좋다. 땅값 올라가니까 집값 올라가겠네. 근데 돈도 보상받아요. 자, 근데 도대체 얼마를 보상해 줘야 되는가? 통상적인 이용 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그거는 한계심도 이 아래 부분을 의미합니다. 지하시설 설치로 인한 일반적인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가 가령 35m라면 그 아래를 한계심도, 그 35m를 한계심도라고 해요. 깊이죠, 심도는. 그래서 이것을 초과하는 이 부분 공간에 대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보상을 해주죠. 이렇게 되면 자, 지하철 들어와서 땅값 오르고 보상받고 겹경사네. 자, 어찌됐든 이렇게 지하에까지 권리가 미칠 수 있다. 다만 이제 미채굴 광물은 좀 예외다라는 걸 조심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자, 그래서 부동산 공간성은 3차원 공간 활동이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지하 공간도 활용해야 돼요. 공중 공간뿐만 아니라 이제 모자라 도시 지역은 특히 도시적 특히 더하죠. 그리고 또 하나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 가격은 얼마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가. 가령 농지하고 택지하고 차이점, 혹은 주거지와 상업지의 같은 조건인데 차이점 하게 되면 주거지보다는 상업지가 비싸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높이와 깊이가 다르죠. 땅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갖는 개개 공간 가치의 총합이다. 이렇게 경제적 측면에서. 그래서 광고탑 설치할 수 있는가? 통신시설은 지하 이용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가치가 판정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자, 부동산은 이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률적, 즉 민법 212조.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경제적 측면, 그러니까 복합 개념으로 공간성을 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자, 이런 문제에 관해서 15회 문제는 어떻게 나왔을까? 틀린 것. 1번은 이제 공간 창출 부동산의 가치, 물리적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복합 측면에서 본 거.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 공간. 현행 지덕조는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고,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여기까지는 맞지만 개발권 이전 제도 이거 공중이고요. 이게 같은 거예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것도 아까 보존지역에서 이걸 사온다면 개발 고밀도 개발 지역에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더 개발하게 해준다.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다 공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지상 공간, 공중 공간으로 바꾼다면 맞아요. 아니면 얘를 빼든지, 두 개를 빼든지.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공중과 지하에 다 해당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은 최근에 소송이 많이 늘어나기도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위치인데요. 위치에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다. 이거 먼저 정의해 보자면 절대적 위치는 이게 금면은 동경 132, 북위 37도 이게 독도의 위치입니다. 우리 땅이죠. 우리 땅입니다. 이 물리적인 위치예요. 여기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변할 수 없는 위치예요. 고려시대든 삼국시대든 변하지 않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가 있어요. 이용 상황에 따라서. 가령 인천과 울산에 뭐 여기 공단들이 있죠. 그러면 이게 물리적 위치는 달라도 상대적 위치는 유사할 수 있어요. 상호 대체가 가능합니다. 나 공장 울산 갈래? 아니야, 인천이 날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적 위치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이 부분에서는 위치 접근성에 잘 문제가 안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최근에. 그러면 이런 거죠. 접근성의 정의를 시간, 경제, 거리적 부담이 적은 정도 했어요. 이거는 이걸 보셔야 되겠죠. 자, 이건 뭐냐면 접근성이 좋다라고 하면 그 우리 집이 있어요. 집 옆에 마트 있고
그럼 좋다고 그랬죠. 대형마트 특히. 근데 거리적 부담이 적은 것뿐만 아니라 거리가 적은 것뿐만 아니라 여기 시간적 부담이 적어야 돼요. 아니 가까우니까 빨리 가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요. 여기 고속전철 지나가서 여기 돌아가려면 30분 걸려. 1시간 걸려요. 그러면 시간적 거리가 굉장히 먼 거죠. 이 경우 택시 타고 가다 보면 돈이 10,000원이나 들어요. 그럼 경제적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성이라는 개념은 어떤 시설물의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 경제, 거리적 부담이 모두 적어야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왜 이게 나왔을까? 위치 양보를 이거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판단한 건데 지대가 높은 데는 위치가 좋다 그래요. 위치는 특정한 자리를 의미하는데 그 자리가 좋아서 지대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 자리가 편리하다는 얘기인데 왜 편리합니까? 가까워요. 이게 접근성입니다. 특정 시설물의 접근성이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접근성은 용도별로 다르다 이거죠. 주거용 부동산은 무엇이 가까워야 좋습니까? 통근 조건,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이 가깝다든지 편익성, 마트가 가깝고 학교가 가깝다. 생활 조건, 뭐 경관이 좋고 환경 조건, 쾌적하고 공원이 있어서 주변 경관도 좋다. 인구의 사회적, 강남에 산다. 뭐 이렇게 주거용 부동산은 이런 것 등이 판단 기준이 되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그게 아니라 배우지가 이렇게 바글바글해야 돼요. 인구가 많아서 고객의 접근성도 좋아야 돼요. 사거리입니다. 뭐 전철역도 있고 바로 이런 것 등이 이런 시설 등이 평가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고 공업용은요. 이거는 이거죠. 시장 조건이라든지 수송 조건 여기 보면 임해공업단지가 다 수송 조건이에요. 이것도 지금 시멘트 공장은 철도역 옆에 있어야 한다. 근처에 철도역이 있다면 시멘트 만들어서 쭉 철도로 날라버리잖아요. 이런 거고 또 생산 조건이라든지 시장성 뭐 이런 것 등으로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포항에 포철 있는 동네인데 이것도 수송 조건 좋죠. 임해공업단지가 들어서는 이유이기도 하니까. 근처에 시장도 있고요. 그렇죠? 뭐 자동차 조선들 많잖아요. 이렇게. 접근성의 평가 기준이 용도별로 다르다. 공공용은 주민의 편리성이에요. 서울시청은 진짜 중앙에 있죠. 중앙 딱 이게 붉은색이 서울인데 여기 서울시청 있으면 좀 이상하죠. 자 이런 정도가 되겠다. 그런데 접근성이 좋아도 항상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접근성이 좋다고 위치 좋다 하지 않아요. 낙골당 이거 중단하라고 지금 시위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거 있으면 접근성이 좋은데 혐오 대상 뭐 이런 것 등은 안 좋은 거죠. 또 필요한 경우라도 시장 진짜 필요하지만 너무 가까워. 시장 내 주택. 아유 생선 냄새. 이 생선가게입니다. 여기. 자 우리 동네 시장 찍은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지나치게 가까우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자 여기에 문제는 11회가 유일합니다. 단일 문제로서는 옳지 않은 것. 허드에 하면 지대는 위치에, 위치는 편리함, 편리함은 가까움에. 접근성이란 시간, 경제, 거리적 부담이 적은 것. 자,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 가격도 높아진다.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애매한데 일반적으로 그런 건 맞는데 반드시 높아진다 해서 틀리게 해줬어야죠. 이 말이 없으면 좀 그렇죠. 좀 애매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문제는 아까 자 혐오 대상물이라든지 이렇게 편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냄새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가까워도 안 좋을 경우가 있죠. 반드시 높아지는 건 아니죠. 여기다 반드시라는 걸 붙여줘야만 명쾌했었어요.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자 위치가 강조되는 것은 부동성 때문이다. 못 움직여서 그렇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은 이건 참고적으로만 한번 보시죠. 환경 영향 평가해야 되고 부동산은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지속가능 개발해야 된다. 부동산 개발할 때도 환경 파괴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현장 자원과 상품 자원이 있는데 현장 자원은 자연 상태의 지표수, 광천수, 산림 등을 보유하는 토지. 상품 자원은 만든 거죠. 팔아먹기 위해서 택지라든지 이런 거 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OX 문제. 광해 부동산은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이다. 이건 법률적 개념이었죠. 등기한다는 이유로 중부동산 포함시킨 거니까. 토지가 주택 생산을 위한 중간재로 이용된다면 그 토지는
경제적 관점에서 자본제죠. 자산은 아니죠. 개발권 양도제와 관련된 개념으로는 파인애플 기법, 떼어서 팔았죠. 일부 권리만. 공주권이 이동되는 거고, 나중에 사편에서는 지역지구제, 보전지역으로 지정해놓고 보상을 해줄 때 이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맞는 거고요. 광물자원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틀렸고요. 자, 8번. 상업용 부동산의 위치의 평가 기준은 주변경관 인구의 사회적 증. 이건 주거용이죠? 틀렸고요. 실측거리가 가까우면 접근성은 좋은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거는 아니죠. 만약에 시간거리와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 이것은 접근성이 좋은 게 아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의 개념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부동산의 법률적, 경제적 개념, 공간성, 위치로서의 부동산을 봤고, 다음 시간에 3절 부동산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토지의 분류, 건물의 분류에서 여기서는 반드시 한 문제 혹은 두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기로 합니다.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